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는데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성요한의 마지막 말은 실험지였습니다. 어제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뇌피소설이 오늘 거의 다 맞아떨어졌죠. 거기에 어제 풀지 못했던 마지막 의문점, 바르미와 요한이는 어릴 때 어떻게 뒤바뀐 걸까? 에 대한 해답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뀌게 된 이유는 예상보다 조금 더 끔찍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제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뇌피소설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서 성요한과 정바름이 왜 뒤바뀐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뇌피소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즈들의 정체,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들의 유족이었죠. 이번에 나치국을 죽인 오즈남이 죽기 전에 회상했던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포차에 달려있던 드림캐쳐는 이 오즈남의 여동생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대포차인데도 이걸 달고 다녔던 건 이걸 만들어준 여동생이 괴물 유전자를 가진 누군가에게 희생됐기 때문이겠죠. 죽은 여동생을 기억하며 오주의를 계속해왔던 건데 이번에 나치국을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죄책감에 시달려 자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주에서 이 남자를 자살로 꾸며 죽이고 만 것 같은데요. 송수호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죠. 재훈이를 감시하던 송수호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훈이의 엄마와 양아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 울부짖었던 그날이 바로 재훈이의 가족을 죽였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오주에서 나와 후배 체육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송수호 역시 누나 송수정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었어요. 이민수 역시 죽은 여사친 때문에 오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무치가 가슴에서 찾은 상처는 오즈를 급하게 지운 흔적이 맞겠죠? 그녀를 잊지 못하고 오즈가 된 이민성이 연애 같은 걸 할 리가 없었습니다. 정바름의 현장을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이 오즈에 속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조금씩 허술한 점이 있었죠. 이번에 미행할 때도 누가 그렇게 티나게 따라가나요? 치운다고 치웠던 현장에 꼭 하나씩은 남아있었던 흔적. 이건 이들이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모인 피해자의 유족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이들을 이끄는 오주의 리더는 청와대 비서실장 최영신일 것 같습니다. 목적은 태아 유전자 감별법의 통과죠. 최영신은 재훈이와 요한이를 실험지처럼 관찰해서 괴물의 유전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 정말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재훈이와 요한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었던 거라면 바르미가 단테의 칠주약 사건을 일으킬 때도 다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암암리에 도와주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실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다 알고도 방관했으며 돕기도 했고 거기다 송수호와 오주남처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태아 유전자 판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험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라지만 오주의 행동은 조금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괴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된 그 심정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족들의 그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오즈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야 그래도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 가족을 그렇게 잃고 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하고 말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요한이와 바르미가 바뀌게 된 이유도 비슷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말이죠. 오늘 밝혀진 재훈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면 두 엄마는 모두 바르미와 재훈이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훈이를 키워줬던 엄마는 죽어가면서 재훈이에게 너 같은 아이가 하나 더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성요한이 생각났던 거였습니다. 성지은 역시 성요한과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바르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장면을 보면 바르미가 한서준의 2세이며 진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이전부터 성요한과 정바름이 서로 다른 집에서 자란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출산 일자가 4개월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기를 몰래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몰래 바꾸는 건 불가능한 상황. 그렇다면 몰래가 아닌 두 엄마의 동의를 모두 구해 아기를 바꾸는 방향으로 뇌피소설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대체 어느 부모가 아이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뇌피소설을 써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설정에 도저히 그럴싸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고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말이죠. 하나는 두 엄마가 오즈와 한편인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오즈와 무관하게 두 사람이 합의한 경우입니다. 저는 오즈와 무관하다는 쪽의 뇌피소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오즈와 한편인 뇌피소설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죠. 오즈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오즈는 최영신의 주도하에 태아 유전자 감별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요한이와 재훈이를 두고 관찰을 계속해왔던 거죠. 이 실험의 결과로 법안을 가결시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의 결과물이 충분히 신빙성 있는 데이터로 받아들여져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면서 진행된 실험이니만큼 그 잔혹성에 감정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25년 전 최영신은 그런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을 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오즈라는 집단을 구성해 실험을 강행했던 거죠. 실험의 결과치가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바름이 과학실에 있는 쥐를 보고 자기와 성요한이 실험쥐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에 힌트가 숨어 있었는데요. 그 쥐들은 과학반 애들이 경진대회에 출전하려고 준비한 실험쥐였습니다. 두 무리로 분류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나누어 먹이고 있다고 했죠. 탄수화물을 섭취한 쥐와 단백질을 섭취한 쥐의 차이를 관찰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여기서 섭취 영양소에 대한 차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먹이 이외의 변인들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하는 물의 양, 개체의 크기, 쥐들의 운동량 같은 것들이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두 무리의 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확실한 인과관계로 연결될 수 있죠. 변인의 통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되어야만 그 결과치가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자기 자식을 키우다 보면 오즈에서 제시한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강덕수의 모친이 끝까지 강덕수의 반성을 믿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을 예를 들어 보여준 것일지도 모르죠. 오즈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재훈이와 요한이를 바꿔서 키우는 것에 동의했다는 뇌피소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지은과 연구원 부인이 오즈와 같은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쪽에 더 마음이 갔는데요. 위험에 빠진 성지은을 송소호가 구해줬을 때도 성지은은 송소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 괴물이라고 해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실험에 실험쥐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허락하는 엄마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두 사람은 오즈와는 무관하게 서로 아이를 바꿔서 키우기로 합의를 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을 최대한 상상하려고 노력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힌트는 오늘 데니얼이 했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데니얼은 연구원 부인의 태아에서 괴물의 유전자가 나와서 낙태를 권유했다고 했죠. 하지만 성지은과 연구원 부인 모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성지은은 재훈이를, 연구원 부인은 요한이를 낳았던 것 같은데요. 연구원의 부인은 간호사였죠. 그것도 성지은이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금 낳은 아이가 괴물이면 어떻게 하나 싶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건 그 유전자가 보유한 1%의 가능성, 괴물이 아닌 천재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만 무려 99%나 되는 프레데터의 공포를 떨쳐버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성지은과 연구원 부인은 재훈이와 요한이를 바꿔서 키우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한때 괴물 유전자를 확인하고 낙태까지 고려하던 엄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했어요. 1%의 가능성을 믿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결국 태어난 아기가 괴물로 자라나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괴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제라도 자기 자식을 죽여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할 수 있었을까요? 우영철의 엄마와 강덕수의 엄마는 모진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엄마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게 괴물들이 사회로 풀려나갔습니다. 성지은과 연구원 부인도 비슷한 상황을 예견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괴물이라도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를 죽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서로의 아이를 바꿔서 잘 키워보자. 그러다가 아이가 괴물로 판명이 나면 각자 책임지고 그 아이를 보내주자. 어쩔 수 없이 괴물의 유전자를 지워야만 하는 운명이라면 적어도 내 아이를 내 손으로 보내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던 두 엄마의 소망이었다.
라는 뇌피소설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설득력이 있는 뇌피소설이었을지 모르겠네요. 막바지로 다다른 마우스의 남은 이야기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반전을 보여줄지 함께 기다려봅시다. 또 뵙죠.